자, 공인중개사 정의가 지금 59쪽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의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옆에 60쪽에 있죠. 기업공사. 자, 그럼 기업공사 용어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2조 제4호. 기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설 등록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우리 기업공사 용어의 정의는요, 일단 개념적으로는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시험에 대비하니까 절대 그렇게 기억하면 안 되고요. 개설 등록을 한 자가 기업공사예요. 등록을 한 자.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돼요.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다음 중 공인사 법령이 정하는 용어의 정의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해가지고 기업 공인중개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개설 등록에서 끝나야 돼요. 등록한 자가 공인중개사, 기업공사예요. 등록한 자가. 개설 등록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영업허가를 받는 거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등록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한 자가 기업공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업공사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종류라고 하지 않고요. 이게 종별이라고 불러요. 기업공사는 종류가 바로 종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업공사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인 기업공사가 있습니다. 법인인 기업공사는 법인으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법인도 등록할 수 있거든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그게 이제 법인인 기업공사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있어요. 이 자는 누구냐면 자격을 취득하고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로서 개설 등록을 한 자. 이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인중개사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름 아닌 공인중개사인 기업공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중개인은 우리가 강학상 쓰는 표현이에요. 강학상. 그러니까 강학상 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강의할 때만 쓰는 용어라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 공사법에는 중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줄여서 국법시대에 쓰던 용어인 중개인이라는 용어를 앞으로 제가 수업할 때도 계속 쓸 거예요. 그럼 이 중개인은 누구냐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역사, 중개업의 역사를 제가 그냥 통과했는데 1961년도에 해방 후에 소개영업법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자격증 제도가 없었거든요. 누구나 시구 읍면장한테 신고만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중개인이 이분들이에요. 신고하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죠. 그랬다가 1961년도에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1961년도 안 태어나서 난 모른다. 1960년에 4.19 혁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961년도에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61년도에 군사 쿠데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죠. 5.16 군사 쿠데타로. 그래가지고 경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62년도부터. 그래갖고 우리 경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 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농촌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의 잠잘 곳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주택이라는 게 쉽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주택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공급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게 돼요. 이게 부동산 투기였어요. 그래갖고 70년대, 80년대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만연을 합니다. 여기에 일조했던 분들이 이때 당시 중개업에 종사하던 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을 규제한, 이거 개정하는 수준은 도저히 이거 규제 못하겠다. 그래갖고 이 법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면서 1983년도 12월 말에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돼요. 그러면서 이 중개업법은 제정하면서 두 가지를 골자로 끌고 와요. 하나는 중개업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등록제인데 허가를 받아라. 허가제가 도입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도가 이때 도입이 돼요. 그래가지고 84년도 4월 1일서부터 이 중개업법이 시행됩니다. 시행이 되고 1회 시험이 있게 돼요. 1회 시험이.
1회가 1985년도에 있었다고 그랬죠. 1985년도에 1회가 있게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사가 배출이 몇만 명이 됐다고요? 6만 명. 그럼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줘야 되죠. 이분들이. 그리고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 중개업법을 개정하게 돼요. 이게 중개업법 1차 개정이었어요. 1차 개정이 언제 있었냐면 1989년도 12월 말에 있었죠. 그러니까 법 제정 후 정확하게 6년 만에 1차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1차 개정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왔냐면 중개법 1차 개정에서 이제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업의 허가를 해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법 시행 후 1차 개정이 있을 때까지는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허가를 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이 있었겠죠. 이분들이 두 번째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90년 이후에는 절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개설 등록을 못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사람 아닌 중개인이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국법 시대에 중개업에 진입한 분들이에요. 자격증이 없이.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참고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중개사무소의 개수가 개업공사의 수죠. 개업공사의 수가 약 11만 개 정도가 있어요. 중개사무소가 전국적으로. 이 중에 약 55% 정도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얘기하는데 여기 있고, 이 중에 중개인이 약 지금 현재 3,000명 정도가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도. 연세가 엄청 많을 걸로 추정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있고, 법인 있죠. 법인인개업공사. 법인은 전국적으로 2,000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약 지금 1,500개 내지 1,700개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누구예요?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예요. 중개인 누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개인 국법 시대에 그 기득권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나 허가받고 중개업 진입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등록증으로 전부 다 바꿔줬어요. 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록이 간주된 분들이에요.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간주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업공사의 종별은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법인이 있고 공인인증사인 개업공사가 있고 중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줄여서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부칙 규정에 의한 개업공사가 바로 중개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개업공인사였다. 그러니까 개업공사는 꼭 명심할 게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자가 바로 개업공사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정도 이해해 두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공인인증사 정의를 보겠습니다. 지금 61쪽, 61쪽이 아니고 59쪽 공인인증사 찾았습니까? 자, 공인인증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자격을 취득의 동그라미. 그러면 개업 공인인증사는 개설 등록만 개화자로 했고 공인인증사는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법은 공인인증사법을 말하고 공인인증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이 자가 바로 공인인증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왜 이렇게 기억해야 되냐면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사예요. 왜 그러냐면 공인인증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중개업을 안 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 자를 포함 못 시키기 때문에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사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공인인증사니까 외국에서 공인인증사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외국에서. 얘는 공인인증사야 아니? 아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공인인증사 종류는 세 가지가 있죠. 일반 공인인증사가 있어요. 이 자는 누구냐면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른바 서랍소, 장롱 속의 공인인증사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요, 이 자를 거실벽의 공인인증사라고도 불러요.
우리 집안에는 대대손손 국가고시에 단 한 번도 합격 못했다. 내가 국가고시 합격해서 자랑스럽게 자격증을 땄으니 길이길이 후손에 빛내기 위해서 금태액자 둘러가지고 거실벽에 걸어놓은 공인인증서. 이자가 일반 공인인증서예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공인인증서 배출된 인원이요 31회 때까지 32회는 아직 발표 안 됐으니까 약 47만 명인 거예요. 이 중에 중개사무소 여신 분이 약 11만 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으로 종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죠. 이분들까지 하면 약 20만 명 정도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설합성의 공인인증서예요. 나머지는. 자,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일반 공인인증서고요. 그 다음에 개업 공인인증서인 공인인증서가 있죠. 이분은 개설 등록을 한 공인인증서예요. 그럼 아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있었죠. 개업공사를 제가 줄여서 개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개공. 공인인증사인 개공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업공인인증사인 공인인증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사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네? 같은 말이죠. 외치나 외치나. 여러분들이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개설 등록을 하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가 자주 나오니까 헷갈려 죽겠죠. 아주. 그러니까 개업공사란 말을 개설 등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이해되세요? 공인중개사인자로서 개설 등록한 자. 같은 말이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소속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소속공사는 누구냐면 이걸 줄여서 소공 아니면 소공사라고 부르는데 누구에게 고용이 된 공인중개사를 얘기해요. 이게 바로 소속공사예요. 근데 이자에 대한 정의는 별도로 있어요. 자, 그럼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거기 교재 62쪽 소속공사 찾았습니까? 자, 그럼 소속공사는 소속공사라 하면 5호예요. 지금 5호. 개업공사에 소속된 여기서 끊으시고 공인중개사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사인자를 포함한다. 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럼 네 가닥으로 나눴죠 지금. 그럼 우리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길어요 지금. 자, 그럼 소속공사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바로 쓰고 말은 일단 무시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습니다. 그럼 소속이 됐다는 얘기는 고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개업공사에게 고용이 됐다. 고용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한대요. 또는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한대요. 그러면 보조란 말은 뭐 현장 안내를 한다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업무고요.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이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데 그러면 볼까요? 중개의 기본 그림이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토지에 대하여 갑과 을이 서로 거래를 하는데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A의 업무 활동을 잠깐 따져보면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받았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해 조사해야 되죠. 토지 대장도 떼어보고 등기사항 증명서도 떼보고 현장 가서 보기도 합니다. 조사를 했어요. 을이 이걸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을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정보를 브리핑을 합니다. 그럼 토지에 대한 정보,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업무를 확인 설명이라고 해요. 확인 설명을 했어요. 이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되고 수준이 어떻게 되고 현재 지상물이 있고 없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있는지 모두 브리핑했어요. 현장을 보자고 하죠. 현장 모시고 안내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들어 해요. 계약을 하자합니다. 그러면 소개한 우리 A는 계약서를 써줘야 되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줄 때는 자신이 설명했던 내용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라는 걸 써야 돼요. 확인 설명서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작성 교부를 해요.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중도금 받고 잔금 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계약이 완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자의 업무 활동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 활동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업무 있죠. 이 세 가지 업무는 핵심적인 업무임을 알 수 있어요. 중개에 관해서. 그래서 핵심적인 중개 활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보고 이런 행위들이 있는데 그걸 빼고 중개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을 해주고 확인 설명서를 써주고 계약서를 써주는 행위,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중개 활동인데 이 세 가지 업무는 원래는 누가 해야 되냐면 중개사무소를 여신, 개설 등록을 한 우리 개업공인인사가 직접 해야 돼요. 개업공사의 의무로 지금 현재 우리 법이 규정을 했어요. 규정했는데 우리 소속공사는 공사액은 있죠. 있는데 사장이냐 직원이냐의 차이에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분한테도 허용을 해준 거죠. 이것을 중개 업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소공은 줄여서 실무에서 소공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아니면 소공사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개공과 똑같이 업무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중개 업무다. 기타 현장 안내라든가 등기사항 증명서를 떼본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일단 가로 속에 있는 말은 다음 주에 더 공부하고요. 일단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속공사 용어 중에는 기억을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말 그대로 기억한다. 말 그대로.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소속된 공인인계사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직원인 공인인계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임원 사원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무소에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분도 근무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분도 근무하고 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중개보조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장을 넘기면 중개보조원 정의가 나와 있죠. 자, 그럼 중개보조원 63쪽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인계사가 아닌 자로서 여기서 끊으시고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여기서 끊으시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 자를 말한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의 밑줄이에요. 그럼 중개보조는 꼭 기억하실 게 뭐냐?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나 개업공사에 고용됐죠. 소속되어 현장 안내라든가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만 보조하니까 핵심적인 중개활동에 해당하는 중개 업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 설명 작성을 못한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말해요. 중개사무소를 한 번쯤은 다 다녀오셨거든요. 명함을 받아봤는데 보조원이라고 찍힌 명함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라고 써 있어요? 실장님. 맞죠? 그러니까 보조원이란 말이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 중에 왜 보조원이야? 사무원도 있고 좋은 말들 많은데 보조원이란 말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장님이라고, 하다못해 부장님, 하다못해 이사님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보조원에 해당하는 우리 실장님, 소공사인 실장님이 있을 수가 있는데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중개 업무를 못하네요. 맞죠? 근데 실무적으로 다 하고 있지. 그죠? 이게 이제 이론과 실무가 약간 괴리가 되는 건데 거기 우리 좋게 아주 교재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판례가 지금 실려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실무적으로 보세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대강의 브리핑을 우리 보조원인 실장님이 하죠. 그리고 현장 안내도 하죠. 그리고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이 모두 컴퓨터로 계약서 써요. 설명서 씁니다. 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개공이 도장을 찍을 때 다시 브리핑 다 해요. 그렇게 하면 이건 보조원으로 봐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조원인 실장님이 끝까지 계약서 도장까지, 개공의 도장까지 같이 찍는다 대신. 그럼 이건 대여예요. 그래서 업무의 지금 한계인데 보조원에 해당하는 실장님은 컴퓨터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작성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냥. 하지만 최종 단계에서 손님한테 다시 우리 개공이 직접 브리핑 다시 해요. 그 계약 내용 전부 다 브리핑합니다. 설명서 내용도 모두 브리핑 다시 해요.
그리고 직접 자필하고 도장을 찍죠. 그럼 이거는 보조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험에 대비하니까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을 할 수 있다. OX, X. 맞죠? 할 수 없어요.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OX, X예요. 근데 소공은 작성할 수 있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보조원은 결국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출발한다면 꼭 명심해야 돼요. 아닌 자로서 소속이 돼요. 단순 업무 보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단순 업무만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보조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분들이죠. 고용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둘을 통칭하여 고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용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 번째 주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두 분이 바로 고용인이다. 예.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 6가지를 다 봤거든요. 중개, 중개업, 기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소속공사, 중개보조원 이렇게 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지금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무소의 인적 구성이 이게 중개사무소거든요. 여기에 중개사무소의 사장님이 계십니다. 대표. 이분을 우리 뭐라 불렀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맞죠? 그다음에 여기에 직원이 계시는데 자격증이 있어요. 이분을 뭐라 해요? 소속공사. 그다음에 직원이 또 계시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럼 이분을 중개보조원. 만약에 이 사무소가 법인이었어요. 법인인 개업공사였다면 여기에 임원사원이라는 분이 계시겠죠? 임원사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이제 임원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임원사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자격증이 있는 분은 소공 하나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바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죠.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이들을 통칭하여 종사자 전체를 뭐라고 할 거냐면 개공 등이라고 해요. 개업공인중개사 등. 그래서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이 5번 나오는데 우리 법에서 개업공사 등이란 표현은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전체를 얘기합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임원사원.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이제 감 잡으시는데 중개인 있죠.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중개인은 개공 중에 한 명이에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없는 그야말로 직원에 해당하는 자죠. 그러니까 중개인하고 중개보조원하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요 중개인이라는 표현을 좀 잘 안 쓰고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이렇게 표현해요. 부칙 규정에 의한 개공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헷갈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소공과 보조원을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또 우리 법은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은 완전히 틀린 표현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죠. 개공은 개설 등록을 한 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는 개공이에요,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다. 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등록을 하라고 했죠. 등록한 자가 누구예요? 개공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등록을 안 하고 중개업을 했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아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용어 이제 확실히 좀 구분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개공, 소공 막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차츰차츰 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중개대상물을 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중개대상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 제3조예요. 우리 법 3조에서였기 때문에 법정 중개대상물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제 법정자 빼고 그냥 중개대상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법 제3조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호라고 표현했죠. 그래갖고 1호 토지, 2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영창물,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그랬어요. 그래갖고 대통령령이라는 거는 그 밑에 영제 2조가 써있죠. 영이라고 표현된 거는 대통령령이에요. 시행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라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은 앞으로 법조문 표현이 규칙이라고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표현된 것은 대통령령. 그리고 영제 2조 공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과가 따르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이래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이제 칠판 보시면요. 이게 중개상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법에서 2가지 토지 건물을 규정했고요. 3가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5가지를 지금 정해놨는데 오늘 수업의 목표는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거든요. 제가 먼저 나가니까 미리 말씀드렸는데 토지 건물이잖아요. 1호, 2호가. 이 토지 건물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라 불러요. 협의의 부동산이란 말은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개념과 일치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민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 건물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 3가지 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있잖아요. 이 3가지는 우리 부동산학 개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 불러요.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그랬고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3가지는. 근데 의제 부동산은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등기 등록되는 재산 중에 자동차 있죠. 이건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고 항공기 있잖아요. 이것도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고 선박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저당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한다. 하지만 준부동산이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 준부동산 중에 중개상물로 들어와 있는 것은 이 3가지만 딱 들어와 있어요. 3가지만. 그러면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는 준부동산은 맞는데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세탁기, 냉장고, TV, 기계 모두 중개상물이다 아니다? 물이 아니다. 맞죠?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 준부동산 합쳤거든요. 그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광의의 부동산이 됐고 결국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모두 부동산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동산은 중개상물이 될 수 없다. 일단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으로서 업으로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물건은 우리 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한 자만 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이걸 영업으로 소개했다. 그럼 이때는 처벌하겠다는 얘기예요.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해요. 그러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 번 정도 소개한 것은 영업으로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중개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누가 그럽니다. 내가 내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이거 살 사람 좀 소개해줘. 소개해줬거든요. 이건 한 번 했죠. 업이 될 수 없죠. 처벌 안 받아요. 근데 아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여기도 소개해달라고 그러고 여기도 소개해달라고 여기도 이래갖고 지속적으로 소개를 했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서. 그럼 이거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때는 처벌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5가지 물건은 등록을 한 자만이 영업으로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를 정해준 거예요.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영업으로 이걸 중개했다. 그러면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3조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고. 자,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넘어가서 토지가 뭐고 건물이 뭐고 정착물이 뭔지를 알아봐야죠. 그럼 뭐 토지는 민법, 공시법 우리 쪽 다 공부하는데 이건 뭐 별로 설명할 게 없네요. 땅. 이게 토지죠. 뭐. 그러면 토지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어요. 자연적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죠. 그러니까 땅바닥 자세히 쳐다보면요. 선 그려져 있죠. 땅에 선 그려진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도면상의 선이죠?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거에 선이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공시법 시간에 이걸 공부하는데 이 선을 경계선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경계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이것을 한필 또는 필지라고 불러요. 필지. 이것이 토지의 등록단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지는 필마다 소유권이 있어요. 필마다 지번이 하나 부여되고 필마다 면적이 하나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필마다 지목도 하나가 결정돼요. 이걸 공시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는 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 공시법 우리가 다 겹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은 토지는 필 단위로 거래됨이 원칙인데 한 필지의 일부 있죠. 한 필지의 일부는 분필이라는 걸 하지 않고는 절대 팔아치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소유권은 한 필지 전체에 미치거든요. 근데 분필을 하지 않고도 이거 세를 놓을 수는 있겠죠. 일부를. 이해되세요? 내가 토지 한 필지가 이건데 요 일부만 가지고 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중개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론. 토지 한 필지 일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문제 없고. 건물. 이제 건물은 토지가 필이 단위잖아요. 그럼 건물은 동이 단위예요. 동 단위로 거래됩니다. 동.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근데 건물은 동이 거래 단위가 되고 있는데 건물은 특이하게 토지하고 달리 한 동의 일부예요. 한 동의 일부이면서도 소유권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죠. 한 동의 일부이면서. 이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있어요? 상가나 아파트. 그죠? 아파트는 전부 다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 있죠. 그죠? 한 동의 일부임에도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면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게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세대별로 소유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한 동의 일부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필지 일부는 소유권의 목적은 안 돼요. 근데 건물은 다르죠. 소유권까지 인정이 합니다. 그러면 방이 4칸 있어요. 부부 쓰고 아들 쓰고 딸 쓰고 방 한 칸 비었습니다. 이거 팔아치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죠. 이제. 한 필지 일부는 분필하지 않고 못 팔듯이 방 한 칸도 못 팔아요. 하지만 이걸 세를 놓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방 한 칸 세를 놓는 걸 중개할 수도 있죠. 그럼 중개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세 누구한테 놔야 돼요? 이쁜 아가씨한테 놔야 됩니다. 이쁜 아가씨여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방 한 칸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건물은 반드시 등기된 건물만 되느냐? 무허가 건물은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건물인 이상은 등기가 돼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든 모두 중개상물이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이런 물건 중개할 때는 사고에 대비해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해줘야 되겠죠? 사고에 대비해서. 그래서 일단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건물 그러는데 뭐가 건물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뭐가 건물이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판례에 따르면 민법 시간에 판례라는 걸 엄청 공부하는데 판례는 뭐냐면요. 법원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내린 게 판례예요. 유권 해석이라고 있거든요. 유권 해석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건데 이게 행정관청에서 하는 게 유권 해석이에요. 우리 시험에서는 유권 해석은 내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유권 해석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국토부 해석을 얘기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판례가 중요하죠. 그럼 우리 판례는 건물이 뭐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판례는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정착물의 대표 주자가 바로 건물이에요. 정착물 이해한다. 그럼 정착물은 뭐냐면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정착물이에요. 이게. 그러면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되고 토지 정착물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세차장 구조물 사건에서 이 얘기를 확실히 개념을 정의했어요. 그럼 세차장 구조물 우리가 셀프 세차장을 한 번쯤 다녀오셨죠?
그럼 셀프 세차장을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게 땅이거든요. 여기에 대충 벽이 서 있고 지붕을 천막이나 유리로 덮었어요. 그리고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죠.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래를 우리 개혁공이 소개했어요. 이 거래를 소개했는데 세차장 구조물을 소개했는데 건물에 대한 중개 보수를 받았는데 한도를 초과해 받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됐어요. 우리는 보수를 더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거든요. 근데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가 소송을 엄청 잘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주 똑똑한 변호사였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중개사물인 건물로 볼 여지가 있죠. 맞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개대상물이 맞느냐, 이 변호사는 이걸 지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중개대상물이었다면, 물로 본다면 이건 중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수 초과에 걸리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해버리면 중개가 아니죠. 그럼 이건 보수 초과에 걸릴 일이 없게 돼요. 대법원의 입장은 어땠느냐? 대법원의 입장은 이거는 중개상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건물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왜 넘어갔대?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일단은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리고 볼트만 몇 개 풀럭거리면 쉽게 해체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착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건물로 볼 수 없다. 중상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결론, 세차장 구조물 중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이유는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죄. 보초가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나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럼 건물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분양권 들어보셨죠? 분양권. 그러니까 이 분양권이라는 게 있는데 분양권은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 보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건 장래의 건물이니까 중개대상물로 봐야 되죠. 근데 입주권이라고 들어봤죠. 일단 입주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고만 기억해 두세요. 원칙이 이게. 그럼 분양권과 입주권은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일단 이해만 해두시는데, 분양권은 뭐냐면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이거나 또는 동호수가 지정이 됐어요. 그럼 분양권이에요. 그럼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거나 동호수가 지정이 돼야지만 분양권이 되는 것이니 들어갈 집이 정해진 거죠. 이거는 중개상물이라는 거예요. 장래 건축 건물. 근데 입주권이라는 것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대요. 그럼 이거는 동호수 지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이런 입주권은 중개상물이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일단 감만 잡아두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건물의 개념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럼 건물은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정착물이 있었죠.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럼 정착물은 쉽게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해체할 수 없는 걸 말한다고 그랬는데, 정착물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땅이거든요. 여기 건물 서 있어요. 나무들 심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고, 무가 심어져 있어요. 무가. 아스팔트 포장도 있고요. 담장도 있고, 터널도 있고요. 다리, 교량도 있고, 입단만 암석도 있습니다. 이거 모두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중개상물의 범위에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와는 분리되어 독립부동산이 됨으로써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법제에서는 끊었을 때 이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중산물이 맞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수목의 집단이에요. 이게 감나무라 했죠. 분리되지 않은 과실, 미분리 과실. 무라고 그랬죠. 농작물, 아스팔트 포장, 담장, 터널, 다리, 암석. 이러한 것들은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로부터 뽑아내더라도 독립부동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산물이 아닙니다. 토지와 일체화되어 있어요. 이걸 이제 민법 시간에는 주물 종물의 이론이라는 것도 공부해요. 그는 자, 그래서 중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장, 암석은 독립 중산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끊었을 때 여기까지. 요 세 가지. 수목의 집단과 미분리 과실과 농작물은 이 상태에서는 중산물이 안 되는데 여기다가 일정한 공시 방법이라는 걸 더했잖아요. 그럼 독립 중산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공시 방법이 뭐냐? 명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개념만 파악해 두시는데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에요. 뭘 인식하도록 했느냐? 이 수목 집단 미분리 과실 농작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농작물은 물론 명인명도 필요 없는데 누가 소유자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놓으면 독립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땅이에요.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이 땅을 내가 샀거든요. 그럼 이 나무들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니까 당연히 내 거죠. 그죠? 우리 산 사면 저 산에 있는 나무들 내 거잖아요, 다. 그죠? 근데 내가 사가지고 여기다가 새끼줄 쫙 둘러쳐갖고 이거 한민호 거야 하고 명인마음을 갖췄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돼버려요. 그럼 독립 물건이 됐다는 얘기는 이 토지를 팔더라도 명인 방법을 갖추는 이 수목의 집단은 당연히 따라가지 않아요. 별개로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예요. 건물처럼. 이해되세요? 그럼 물건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있고 동산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부동산으로 본다면 이건 중개사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통설의 견해는 우리 중개사법 쪽에서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이 있죠. 이것은 중개상 무리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일단. 그래서 명인 방법이라는 개념만 이해를 해두세요. 민법 시간에 자세히 공부하는데 명확한 인식 방법의 준말이다. 뭘 인식하도록 해야 된다고요? 소유자가 누군지, 이 수목 집단 미분리 과실의 소유자가 누군지 인식 방법을 갖춰놓으면 이때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아두세요. 그러면 토지 정착물 중에 대표적인 중개사물이 건물이죠, 바로. 그리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중개사물이 되고 있죠. 근데 담장이나 암석은 될 수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 정도만 정착물을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목과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나오는데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임목. 이 임목에 대해서는요,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른 임목을 얘기하는데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설립자의 나무 목적. 일본식 표현이죠, 이거. 이게 땅이거든요. 토지인데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어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본 거예요. 감정을 해봤더니 이 토지는 감정가가 1억이 나왔거든요. 나무들이 워낙 잘 자라고 있어갖고 요게 감정 금액이 3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토지의 소유자는 그 생각하겠죠. 이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나무들은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해요. 그럼 별개로 저당을 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법을 만든 거예요. 나무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그게 바로 뭐냐면 임목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걸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목법에 나무에 대한 저당을 잡고자 이 길을 터줬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장이나 군수한테 가서 임목 등록 원부라는 걸 만들어요. 먼저. 그리고 임목 등록 오면은 이 임목의 수목의 집단에 대한 현황이 모두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종, 수량 이런 것들 전부 다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게 등록이 되면
이걸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서 임목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걸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보존 등기가 뭐냐면 최초의 등기를 얘기해요. 그럼 건물 우리 신축하면 건물에 대한 등기하죠. 그게 보존 등기예요. 최초 등기예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잖아요. 임목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토지의 구성물에 불과하던 것이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 탄생돼요. 그러면 부동산이 토지와는 별개로 됐으니까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팔더라도 임목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그럼 소유권 인정되고 등기도 돼 있죠, 이제. 그럼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임목이다. 그럼 임목은 한마디로 이거네요.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에요. 나무에 대고 등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임목입니다. 나무에 대고 등기한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죠? 그래서 이게 저당을 잡고자 임목법이 만들어졌고 임목법에 의하여 임목 등록업무가 작성이 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버리면 토지와는 별개의 준부동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개상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중개하면서 저기 강원도나 이런 데 가서 중개하지 않는 이상은 임목을 만날 일이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수목의 집단 등기해 놓은 게 바로 임목이다. 그러면 수목의 집단은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요. 한 굴은 절대 안 되거든요. 수목의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수목의 집단의 종류는 세 가지가, 하나는 명인 방법 갖출 수 있다고 그랬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 있죠. 별개의 중개사물이 되느냐, 이 문제를 따져보면 명인 방법을 갖춰놨거나 등기한 수목의 집단의 임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저 산에 있는 일반 수목의 집단이에요. 저는 토지와는 분리된 독립중개사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 정도. 그러니까 임목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임목법의 내용을 나중에 이해해야 되는데, 임목은 사실 나무잖아요. 불나서 홀랑 타버리면 저당물이 없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임목에 대하여 저당을 잡고자 할 때는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돼요. 화재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고요. 이게 바로 임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등기한 수목의 집단이 바로 임목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공장재단, 이제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역시 준부동산인데 이거는 같이 갑니다. 왜 같이 가느냐? 둘이 같은 법에 있거든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이고 내용이 둘이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데, 공장 부지를 위주로 설명드립니다. 그럼 공장재단은 뭐냐면 이거예요.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 하기 위한 제설비를 하나로 묶어 등기한 거. 이 광업재단인데 개념만 파악해 두시는데 둘이 내용이 같거든요. 같은데 공장 부지입니다. 이게 여기 공장 건물 서 있어요. 기계들도 있고요. 이 공장에 전선들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이 공장에 크레인들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크레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로가 있어요. 이 공장의 특허권, 디자인권, 이른바 산업재산권이 있습니다. 이 공장의 소유자가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고 싶어 감정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장 건물은 2억이 나왔어요. 공장 부지도 2억이 나왔어요. 감정가가. 근데 기계 있죠. 이 기계가 감정가가 5억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기계에다 대고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리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상 저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물권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성립함이 원칙이에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근데 이 기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네?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기계가 왜 동산이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동차 굉장히 잘 움직이죠. 항공기, 비행기. 근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준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적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그러니까 기계는 물론 움직이니까 동산이 맞는데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동산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는 저당을 못 잡았던 겁니다. 해서 이거에 대고 저당을 잡고자 법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공장 및 광업재단재단법이에요. 그래갖고 저당을 잡고자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법에 따라 재단 목록 작성해야 돼요. 공장재단 목록, 광업재단 목록. 1번 기계, 2번 건물, 3번 토지, 4번 특허권 이런 식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이걸 등기소에 가서 재단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체가 목록에 포함된 물건은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 돼요. 전체가. 그래가지고 소유권이 하나가 인정이 되고 등기도 돼 있죠? 전체로서 이제 저당을 잡을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바로 재단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공장재단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죠. 광업재단은 광물을 채굴하기 위한 재설비를 하나로 묶어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명심할게. 재단은 공장재단과 광업재단만 중개선물로 들어와 있는데 하나로 묶여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산들은 재단에 포함된 것들은 별개로 떼서 팔아칠 수가 없어요. 전체가 한 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우리 산업단지라는 거 있죠. 산업단지 전문 중개업소는 공장재단을 중개할 일이 있죠. 근데 광업재단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의 개념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공장이라는 것과 공장재단이라는 건 틀릴 수 있죠. 공장재단은 명쾌하죠.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서 하나로 묶어 등기쳐놓은 거고 공장은 불확정 개념이에요. 건물 하나일 수도 있고 공장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기계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장과 공장재단은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감 잡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중개사물 5가지 개념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마지막 결론. 그럼 중개사물의 범위가 5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 정착물 있었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소위 법정 중개대상물이었고 이 5가지일지라도 당연히 모두가 중개사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는 아닙니다. 즉 우리 청와대 있죠. 청와대. 건물 맞죠? 그거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복궁 팔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일지라도 중개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사적인 거래가 가능해야죠.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안 된 거예요. 그럼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이 뭐냐? 한마디로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나 또는 공공기관 있죠.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뭐라 하냐면 공유재산이라고 해요. 이게 국공유재산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시청, 청사 안 되겠죠? 문화재 안 되겠죠? 또 체결되지 않은 광물 내 땅 1m 밑에 금 한 톤이 있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미체결 광물 안 되는 겁니다. 또 바닷가는 자연곡물로서 국유로 합니다. 바닷가 국도 있죠. 지방도 국도 고속도로 당연히 이건 토지지만 국유로 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무주부동산 있죠. 이거는 주인 없는 땅인데 이거는 민법에 따르면요 무주부동산은 국유로 한다고 돼 있어요. 국유로 한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 땅에 온천수가 있습니다. 물이에요. 물. 중개사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포락지는 뭐냐면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데 이 포락지가요 이게 물포자예요. 물포자. 떨어질 낙자입니다. 폭포 있죠. 폭포. 폭포할 때 그 포자가 물포자예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토지를 포락지라 하는데 공시법 시간에 공부해요. 이게 하천입니다.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럼 이 땅이 포락지가 되는 거예요. 사건이 소멸했기 때문에 결국 하천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해당하지 않는 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가식의 수목, 가식이 임시적으로 심어놓은 수목이에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선박 이런 건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상물 이건 5가지는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적 거래가 불가한 물건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중개3번은 일단 여기까지인데 중개대상 행위가 되느냐, 중개의 대상 권리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민법의 탄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예.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첫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나머지 내용이 굉장히 많이 써 있는데 이건 이제 차츰차츰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첫 시간으로서 일단은 총칙 파트를 지금 나갔는데 뭐 이제 공부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 3주 정도는 앉아 계시기도 힘들 거예요.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제 3주 정도 지나야지만 이제 앉아 계시는 게 익숙해지고, 뭐 지금은 굉장히 지금 낯설고 그러는데 지금 공부 시작한다요. 내가 책을 안 넣는데 어디다 책을 넣어 지금. 그래서 어쨌든 만나뵙게 해서 반갑고요. 올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시험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